자, 이제 270페이지 아까 조직경제학파트 대리이론에 관한 형태를 구체적으로 하나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이런 얘기했어요. 현대 사회는 계약에 근거하여 마스터 주인하고 에이전시, 대리인 관계가 설정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현실적으로 주인 입장에서는 대리인의 모든 행위 자체를 통제나 감시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나를 위해서 올바른 대리 활동을 하고 있는지, 변호사 활동을 하고 있는지, 학원 강사 활동을 하고 있는지 통제, 감시가 현실적으로 많은 점에서 어려운 점이 있겠죠. 자, 그럼 이러한 통제나 감시를 제약하는 요인을 대표하는 것들을 여기서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나눠서 언급을 해요, 여러분들. 그 하나는 뭐냐 하면은 절차 중심의 통제의 제약을 얘기합니다. 이 절차 중심의 통제의 제약은 대리의 모든 행위를 계약서에다가 일거수일투족 낱낱이 깨알같이 기록한다는 것은 가능해 불가능해? 좀 불가능하겠죠. 두 번째, 정보의 비대칭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법률 문제에 대한 정보를 얘기할 때는 요 마스터 주인이 보통 장악해, 변호사 대리인이 장악해. 변호사가, 그죠? 그럼 주인 입장에서는 이 변호사가 나를 위해서 변론 활동을 하고 있는지 통제나 감시하고 싶어도 정보나 지식이나 기술이 없어요. 이런 면에서 많은 제약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여러분들. 그죠? 정보의 비대칭성. 이 정보의 비대칭성을 다른 말로 정보의 불균형이라고 언급을 합니다. 자, 제가 먼저 말했어요. 정보의 불균형, 정보의 비대칭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들. 다음 세 번째 갈때는 바로 뭐가 있다? 낮은 인센티브의 제공을 얘기하는데, 그 낮은 여러분들 변호사 수임료를 주고 통제하려고 하면은 여러분 당연히 변호사는 저항을 하게 됩니다. 학원도 마찬가지로 학원 원장이 강사들한테 여러분들 월급을 여러분들 소송이 월급, 직거래만 월급 주고 난 다음에 통제하려고 그러면 왜 당신 나 통제하려고 해? 저항을 해야 하네? 하겠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이걸 지금 그러니까 통제나 감시의 제약이라고 얘기하죠. 특히 이런 통제나 감시의 제약에서 두 번째 나온 정부의 비대칭성 자체를 얘기할 때는 소위 대리 손실을 가져오는데, 이 대리 손실을 대리 비용이라고 얘기하는 게야. 그러니까 대리 손실, 대리 비용 같은 말이야. 자, 그 하나 자체를 얘기할 때는 사전 손실이 있고 또 하나 사후 손실 두 가지 용으로 나눠서 언급을 합니다. 이 사전 손실을 대표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주인이 대리인에 대한 사전적 정보가 없다 보니까 능력 없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도 있어 없어. 변호사에 대한 사전적 정보가 없다 보니까 능력 없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가 있다고. 이걸 우리 뭐라 그러냐? 에드벌즈 셀렉션 해가지고 이름을 불리한 선택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제가 에드벌즈란 말을 썼어요. 에드벌즈, 이걸 번역할 때 역선택이라고 얘기해. 불리한 선택, 역선택 이렇게 얘기하고, 사후 손실을 얘기할 때는 계약하고 난 다음에 손실을 얘기해. 이를 대표하는 것이 뭐가 있다? 모랄 해잘드, 도덕적 해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이 지금 얘기한 변호사가 여러분들 통제나 감시를 틈타가지고 형식적인 변론 활동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본인이 직접 사건사와 관련된 내용을 정보를 수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밑에 있는 사무장 밑에 있는 보조를 시켜서 적당히 정보 자료 조사와 해가지고 형식적으로 변론 활동하는 경우도 있어서 있겠죠, 여러분들. 이게 도덕적 해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장에서는 시장 실패 그러고 국가에서는 정부 실패라고도 얘기하죠, 여러분들. 그럼 특히 여러분들, 자, 얘기해 보자. 이게 일반 국민이야. 이건 공무원이야. 그럼 여러분들 공무원 여러분들 취업하고 난 다음에 바로 공무원 취임 선서를 내. 선서와 동시에 주인 대리인 관계가 성립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대리인이 나를 위해서 올바른 공무원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통제를 하는데 통제나 감시의 제약이 있어 없어? 있죠. 이 세 가지. 특히 국정에 관한 정보는 공무원이 많이 장악하지? 정부의 비대칭. 여기에 근거해 대리 비용 손실이 발생하고 사전 손실, 사후 손실. 그러니까 능력 없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행정학이나 영어라든가 국어만 잘했지 실질적으로 사무 능력이 없는 사람도 있어 없어?
있죠. 그러니까 능력 없는 사람 자체를 공무원으로 선임하는 경우도 있어서 불리한 선택. 공무원 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적당히 일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일하고 돈 받아먹고 일하고 막 그런 걸 얘기해요. 그걸 도덕적 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에 극복 방안이 대리인에서는 주요 관심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교재 270페이지 대리론 보시면은 A, B, C, D, E 밑에서 세 번째 줄 끝에 E 나온 거 봐. 이를 위하여 어떡하냐? 각종 정보 공개 및 공청회 활성화 시키는 것을 들어가는 거예요. 정부의 비대칭성 각종 문제점을 가지고 정보를 공개한다고 파악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내부 고발자 보호 제도를 활성화하자. 내부 고발자를 얘기할 때는 내부에 은닉된 비리를 외부로 폭로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가끔 여러분들 양심선언 해가지고 공무원들이 기자회견을 토대로 여러분들 내부의 비리 외부로 폭로한 경우도 있었어. 저번에 검찰청의 한 검사가 검찰청 내부의 비리라든가 그런 것들 외부로 폭로하고 막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그를 잘 보호하는 장치가 있어야지 내부에 은닉된 정보나 비리를 외부로 폭로할까 안 할까 하겠죠. 그래서 그를 보호하는 제도가 있어야 되겠고, 정보공개법이나 행정절차법을 지정해서 이러한 장치를 만들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대리이론입니다. 알았습니까? 자, 여기 보자. 자, 주인 대리인 관계 통제에 많은 제약이 있다. 통제 제약을 달리 얘기할 때는 감세 제약이라고도 표현하고, 이를 대표하는 거 세 가지가 있다고 얘기했죠. 절차 중심의 통제, 정부의 비대칭성, 세 번째 낮은 인센티브가 있다. 자, 이거에 근거하여 대리 손실이 발생하는데, 대리 손실은 두 가지가 있다. 사전 손실이 있고 사후 손실. 명규 마스크기까지 올려. 사전 손실을 대표하는 것은 불리한 선택, 역선택이 있고, 사후 손실은 모랄 해잘드, 도덕적 해이가 있다 없다? 있다. 이에 극복 방안이 주요 관심사항이다까지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됐습니까? 자, 여러분 교재 그 형태가 다시 나와 있으니까 그럼 정리해서 가져가도록 하시고, 자, 그래서 요 정도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거리변 경제가 나중에 시험학습 때 또 한번 얘기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현대 이론의 고시 조직을 대표하는 것들, 상황 적응, 전략적 선택, 전의전론, 조직경제학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쭉 넘어가서 여러분들 뭘 보냐? 275페이지. 자, 조직의 유형론 파트를 또 이문하겠습니다. 이 조직 유형론 파트에서도 A급짜리의 문제가 나오죠. 자, 여러 학자가 다양한 기준에 따라서 지금 얘기한 조직의 유형 자체를 제시해 놓고 있는데, 일단은 출제 언급된 내용들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쌍갈 일본의 블라와 스코트가 파악한 수혜자 중심. 최근 문제가 안 나왔죠. 과거에 문제가 좀 몇 번 나왔던 내용입니다. 자, 이들은 조직으로부터 혜택을 받는 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네 가지 형태의 조직을 제시해 놓고 있다. 호혜, 사업, 봉사, 공익. 자, 호혜 조직을 얘기할 때는 조직의 밑줄 구성원이 수혜자가 되는 걸 얘기해요. 여러분들 정당이 정권을 장악했다. 그럼 여러분 당연히 정당의 당원이 수혜자가 돼야 되겠죠. 노동조합은 누굴 위한 게야? 노동조합원을 위해서 만든 조직이고, 각종 직업단체, 의사협회, 그럼 의사를 위해서 만든 거 아니야? 여기다 호혜 조직에 해당됩니다. 알았습니까? 거기 이제 호혜 조직은 집권화란 말로 왔는데 화살표 해놓고 미헬스의 과도제의 철칙이라고 적어놔. 미헬스의 과도제의 철칙. 이거 배웠나? 경찰이래. 정책학 파트를 공부하신 분들은 우리가 배웠을 텐데 일단은 적어놓으세요. 나중에 얘기합니다. 철칙이 적어놓으세요.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할 거예요. 그 다음에 사업조직을 얘기하던 조직의 수혜자라든가 조직의 소유자나 출자자가 수혜자가 된다. 각종 기업체나 공장 같은 경우가 사업조직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겠고, 자, 봉사를 얘기할 때는 조직과 직접적 관계를 맺고 있는 고객이 주 수혜자가 된다. 자, 병원은 고객이 환자 아니야. 수혜자가 돼야 되겠고, 각종 사회사업기관, 여성 사회사업기관, 그럼 여성이 바로 뭐가 되는 게야? 고객이고 수혜자가 되죠. 아동그룹은 아동이 수혜자가 되고 고객이 됩니다. 각종 상담기관도 다 봉사 조직에 해당됩니다.
자, 공익조직을 얘기할 땐 일반 대중이 수혜자가 되는 조직의 형태. 일반 행정기관, 경찰서, 군대다. 여기 들어간다고 볼 수 있겠죠. 자, 네 가지 형태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 다음 여러분들 내려서 엣지온이가 파악한 복종관계를 중심으로 한 세 가지 형태가 쭉 나왔는데 강제, 국리, 규범 세 가지가 나왔어요. 이것도 앞에서 배웠던 내용인데 강제 조직은 강제가 주요 통제의 도상이 되고 구성원들은 어쩔 수 없이 관여합니다. 어쩔 수 없이 관여하는 것을 소혜적 관여라고 얘기합니다. 뭐라 한다? 소혜적 관여. 거기 여러분들 교도소라든가 강제수용소, 강급 목적의 정신병원은 강제를 대표합니다. 여러분 날개 보세요. 날개. 엣지온이의 강제 조직에는 교도소, 강제수용소, 치료 목적인데 치료 목적이 아니라 뭐야? 강급 목적이야. 치료 목적은 규범 조직이 들어가요. 좀 틀려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자, 다시 옆에 공리 조직을 보겠는데 여기서 공리란 말은 여러분 혼동을 많이 하는데 공공의 이 공리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공리는 이거야. 공리. 이건 여러분들 이건 싸울 공짜 아니면 여러분들 업적 공짜 나타날 공짜 그러는데 열매 실자랑 같은 말이야. 실리. 그러니까 실리를 추구하는 조직이에요, 여러분들. 그럼 일단은 실리를 추구하는 조직을 대표하는 것들은 바로 뭐냐면은 기업체. 여기 보자. 보상. 이때 보상은 경제적 보상을 얘기하는 게야. 또 이런 것들. 주요 통제 수단. 구성원들은 미술 타산적으로 관여합니다. 타산적. 나한테 얼마나 이익이 될까 계산한다고. 기업체, 경제단체. 자, 그 다음 밑줄 쳐라. 평상시에 군대가 나왔지. 이 평상시에 군대는 다름 아닌 미국을 얘기하는 거야. 미국의 군대를 얘기할 때는 돈 벌 목적으로 군대를 가. 우리나라에 직업군인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들어봤죠? 그런 사람들이에요. 국내에 파병 나온 미국인들이 있죠? 이병 월급 자체가 얼마인지 알아요? 350만 원이야. 우리나라 돈으로 350만 원. 많이 봤지? 그러니까 걔들은 군대를 가는 이유가 돈을 벌기 위해서 군대를 가. 그러니까 여기서 엣지온이는 미국 사람이야. 그 미국인의 시각 갖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온 게 평상시에 군대가 나온 거예요. 알았습니까? 미국이라고 하잖아. 미국형 군대. 한국은 틀리다. 한국은. 그 다음에 규범 조직을 얘기할 때는 규범적 권력이 주요 통제 수단이 되며 구성원 조직의 헌신적 사명감을 가진다. 종교단체, 정치단체가 규범 조직을 대표한다고 볼 수가 있었어. 있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세 가지 형태의 조직에 관한 것들 정리를 해 두셔야 되는데 한석을 넘겨봐봐. 맨 위에 박스에 자, 구성원 관여의 유행에서 소외 타산 도덕적 관여라고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고 조직에서는 권리역 강제 공리 규범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죠, 여러분들. 그래서 강제 공리 규범 조직 세 가지 형태가 나왔고 이건 사실 앞에서 우리가 목표 얘기할 때 한번 얘기했어요. 목표. 늦게 오신 분들은 나중에 배울 거예요. 자, 그거 봤으면 이제 쌍가로 3번 민츠버그의 조직의 유형. 자, 이게 A급이에요. A급. 자, 민츠버그는 278페이지 펴보세요. 한 장을 넘겨봐. 278페이지. 맨 위에 그림 나온 거예요. 민츠버그는 조직의 구성 부분을 크게 5가지 용어로 적거나 꼭 영어로 나왔죠. 스트라테지 어펙스 나왔죠. 맨 위에. 그걸 번역하면 전략 정점이라고 그럽니다. 전략 정점. 그 다음에 마주보고 있는 걸 오퍼레이팅 코어, 그것을 운영 핵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운영 핵심이 바로 현장에서 작업하는 작업 계층을 얘기해. 그러다가 운영 핵심 가려놓고 작업 계층이라고 적어놔. 조직의 구성 부분을 5가지 형태로 얘기한 게야. 오른쪽에 테크노 스트럭처, 그대로 기술 구조라고 그러죠. 기술 구조. 기술 구조를 얘기할 땐 여러분들 고대 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고대 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들을 얘기해요. 그 민간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적어놓자. 전략기획실. 민간 기업 같은 게 전략기획실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몽땅 다 테크노 스트럭처에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삼성 같은 경우에 미래 전략 기획실 뭐 이게 여러분들 뭐 하여간에 지금 어느 대기업이나 다 있어. 그러면 전략 기획실에서 근무하는 애들은 최고의 브랜드야. 거기 들어가는 애들은 서울대 나온 애들 못 들어가. 서울대 갖고도 못 들어가. 최소한 미국의 스탠퍼드라든가 하버드 같은 여러분들 명문 대학에서 MBA 경영학 석사 학위 한 애들이 이상 애들이 거기서 여러분들 진을 치고 있어요.
그들이 여러분들 삼성전자의 전략기획실, 미래기획실, 그럼 거기서 삼성전자의 아까 해야 할 앞으로 일, 이런 것들을 몽땅 넣어서 구성을 해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 마케팅 할 것인가, 그것도 여기서 다 짜죠. 심지어는 여러분 구성원들이 지켜야 할 사내 규율이 있죠. 그것도 여기서 다 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을 묶어서 우리는 테크노 스트럭처라고 그러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보시면은 마주보고 서포트 스태프라고 나와. 왼쪽에 나왔죠. 이걸 그대로 보면 지원 참모인데, 지원 참모는 부설 연구소를 얘기합니다. 부설 연구소에서 근무하는 연구원들이 있어 없어? 있죠. 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지원 참모라고 그러고, 중간에 미들 나왔는데 정확한 표현은 좀 미들 라인이야. 라인. 중간 개선이라 그래. 라인. 라인을 발발할 때 라인 있죠. 그 라인이야. 그걸 중간 개선이라고 그럽니다. 이 중간 개선을 얘기할 때는 국장, 과장, 팀장, 이런 사람들이 중간 개선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았냐? 그래서 조직의 구성 구분 자체를 5가지 정도 해주해 놓고 있고, 자, 그럼 여러분들 맨 위에 스트럭처 어펙스에서 단순 구조 기계 쭉 나왔죠? 이건 뭐냐면 조직의 권력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냐. 그러니까 단순 구조 같은 경우는 맨 위에 전략 정점은 최고 관리층을 얘기해요. 최고 관리층의 권력이 집중된 여러분 조직이 바로 단순 구조야. 이 단순 구조를 대표하는 것은 화살표 해놓고 신생 조직이라고 구성을 합니다. 신생 조직.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신생 조직을 얘기할 때는 조직 구조가 얼마나 단순하냐. 지금 얘기한 5가지의 구성 부분이 다 있는 게 아니야. 뭐만 있냐 하면은 맨 위에 전략 정점하고 마주보고 있는 운영 핵심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아버님이 식당을 창업했어요, 식당. 그럼 여러분들 아버지가 뭐냐? 스트라티지 어펙스, 전략 정점이 들어가. 그럼 식당에서는 여러분들 서빙하는 분 계시고, 여러분들 뭡니까? 주방에서는 주방 담당하는 분 계시 안 계셔? 계셔. 그분들이 뭐가 되는 거야? 작업 계층, 운영 핵심에 해당되는 거야. 구조가 딱 그로만 구성되어 있어요. 단순 구조예요, 여러분들. 됐습니까? 그럼 그 앞쪽으로 잠깐 보자. 페이지 276. 단순 구조 나온 거 봐. 단순 구조. 자, 2번째 줄 중간에 신생 조직 나왔어 밑줄. 그 밑에 전략 정점 운영 핵심 2계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좀 전에 얘기한 그대로 나왔어 나왔어 일단은 밑줄. 자, 그럼 단순 구조가 뭔지 이해했습니까? 이해했어요? 자, 그 다음 여러분들 이번에는 뭘 보냐? 테크노 스트럭처, 기술 구조에 권력이 집중된 조직 구조를 기계적 관료제라고 얘기합니다. 뭐란다? 기계적 관료제. 이 기계적 관료제 자체를 얘기할 때는 대표적인 게 은행이나 우체국, 그리고 자동차 공장 같은 대량 제조업체, 항공회사, 이게 다 기계적 관료에 들어가요. 그래서 기계적 관료제를 얘기할 때는 지금 이게 기술 구조한테 권력이 집중되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기계적 관료제를 얘기할 때는 여러분들, 뭐 아까 이걸 얘기하는데, 화살표 놓고, 절차의 표준화라고 적어놔. 절차의 표준화. 절차의 표준화에 의하여 통제가 이루어집니다. 내가 뭐에 의한 통제를 했어요? 절차의 표준화. 자, 그럼 절차의 표준화는 뭐냐면은 업무 처리할 때 어떤 식으로 처리해라를 법규로 규정한 거야. 그걸 모두 우리가 공식화라고 그러는데, 자, 여러분들 교재 276. 이번에 기계적 관료제가 나왔지? 거기 일반적으로 규모가 크고 환경이 안정적인 밑줄 표준화된 절차란 말 나와서 안 나왔어? 나왔고, 은행, 우체국, 대량 제조업체, 항공회사가 나와서 안 나왔어? 나왔죠. 그럼 여러분들 여기 보자. 은행에서 우리가 예금이라든가 대출할 때는 정해놓은 절차에 따라 그대로 예금도 하고 대출을 해야 해. 하잖아, 은행. 우체국도 마찬가지고. 우체국에 뭐 소포 보내려고 그래. 정해놓은 절차에 따라 똑같이 하잖아. 항공회사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비행기 탑승하려고 그래. 수속 절차가 똑같이 해요, 여러분들. 일단 비행기표 끊어 안 끊어? 우선 여러분들 모바일로도 여러분들 인증 끊어. 그 다음에 어디 올라가 수석 밟아 안 봐봐. 제일 먼저 뭡니까? 띠릭띠릭 그런 거 해야 하네. 신분증 검사를 한 다음에 여러분들 이 들어가기 할 때 띠릭띠릭 해야 하네. 하죠? 그 들어갔다가 시간 되면 여러분들 가방 들고 들어가면서 또 여러분들 또 한 번 신분증 검사 또 한 번 해야 하네. 하잖아. 어느 비행기를 타나 똑같아.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라든가 우리가 저가항공사를 타는데 똑같아요, 여러분들. 이 절차의 표준화예요, 여러분들.
그 말 이해했어요? 거기 여러분들 보면은 세 번째 줄 해가지고 두 번째 끝에 가장 중요한 구성 부분은 기술 구조라고 나와. 지금 기계적 관료제 두 번째 줄 끝에 가장 중요한 구성 부분 기술 구조라고 나와서 안 나왔어? 나왔죠. 좀 얘기하는 다시 봐봐요, 여러분들. 278페이지 기계적 관료제. 그래서 아까 기술 구조한테 권력이 집중되어 있다고 얘기 잘했어요. 했죠? 됐습니까? 자, 여러분 거기 들어보자. 현재 보자. 아까 자 신설된 식당은 뭐에 들어가? 단순 구조 잘했어요. 자, 단순 구조로 여러분들 아까 최후관리층 사장 아버지하고 주방 서빙하는 분밖에 없다 그랬지. 주방 서빙을 작업 계층이라고 했어.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 주방 담당하고 서빙 담당하시는 아줌마들끼리 막 싸우는 경우가 있어 없어? 이년아 이기집애야 막 싸워서 막 싸움질합니다. 그럼 아버지가 뭐라 그래? 딱 나타나. 당신들에게 싸우려고 하면 나가! 이렇게 얘기하네. 합니다. 그럼 아버지의 직접적 감독 통제가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 이루어지죠. 그래서 다시 그 앞 페이지 보시면 276페이지 단순구조 해가지고 여러분들 두 번째 줄 끝에 직접적 감독에 의해 조정 통제가 이루어진다 그런 말 쓰는 거예요. 그 말 이해했어요? 이해한 걸로 간주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 장을 넘겨서. 자, 이번엔 여러분들 거기 맨 밑에 오퍼레이팅 코어라고 나와 위에 맨 위에 그림에서 운영 핵심에 권력이 집중된 조직 옆에 전문 관료제라고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어. 이 전문 관료제를 대표하는 것은 뭐냐면은 대학교, 병원 이게 다 지금 얘기한 전문 관료제를 대표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학이나 종합병원들. 선생님 보자. 그럼 대학교에서 운영 핵심 작업계층은 누구예요? 대학교에 있는 교수, 대학 선생들 아니야? 학생과 직접 만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대학 교수, 여러분들, 대학 교수,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대학 교수하고 중고등학교 선생님하고 차이점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어? 대학 교수는 뭐가 있어? 연구실이 있고,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은 교무실이 있잖아. 그거 하나 차이점이야.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현재 보자. 그냥 머리가 큰 애들 가르치니까 이제 이게 좀 큰 거지. 그건데, 뭐, 가르치는 직업은 뭐 똑같은 거예요. 유치원이나 대학 선생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럼 하여간에 대학 선생들은 전문가야, 전문가가 아니야? 전문가입니다. 대학 교수들은. 뭐 박사학위 받고 그분이 전문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그들이 막강한 힘을 발휘를 해야 해. 합니다. 학과에서 교수 자체를 채용하려고 그래. 그럼 교수 초빙 공고가 나오잖아. 그럼 여러분들 학과 교수들에 의하여 뽑혀. 그러니까 요새 여러분들 좀 대학 가운데 좀 약간 질이 안 좋은 대학 같은 경우에는 재단에서 막 좌우하고 막 그러는데 웬만한 대학 같은 경우에는 재단의 영향력이 암만 크다 하더라도 학과 교수가 반대하면 학과에 여러분 교수를 임명을 못 시켜. 요새 그래 여러분들. 요새는 웬만한 대학들은 다 그래 여러분들. 재단이 힘을 발휘하죠. 당연합니다. 그거 고자면 재단에 하는데 교수들이 도저히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임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실적으로 전문관리제 대학 교수가 강한 힘을 행사를 해야 하네. 힘을 행사하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대학 교수가 TV에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 대학교의 이사장이 TV에 나와, 대학 교수가 나와. 교수가 나와가지고 여러분 학교에 대한 여러분들 영향력도 우리 학교 이미지를 막 제거하기도 하고 막 그래. TV에 여러분 담당 교수가 TV에 자주 나와. 그럼 여러분들, 우리 학교 교수 TV에 나오면서 뭐 해? 그렇게 얘기하네. 합니다, 여러분들. 그들이 막강한 힘을 행사한다, 안 한다? 행사하고 있다고 표현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다시 앞에 이제. 자, 전문관료제 나오고 좀 보세요, 여러분들. 전문관료제. 의회, 전문적 기술적 훈련을 받은 조직 구성원, 아까 대학 교수 얘기했죠. 그 다음 밑줄. 표준화된 기술, 그걸 기술의 표준화 그러는데, 대학 교수는 여러분들 대학원 석박사에서 동일한 교육을 받아 안 받아? 받잖아요, 여러분들. 의사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예과나 본과를 토대로 동일한 기술을 배워 안 배워?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의사가 맹장수술 할 때 배를 갈러 뇌를 갈러? 배를 갈르지 뇌 갈르는 의사 있어 없어? 없잖아. 표준화된 기술이에요. 똑같은 기술 갖고 쓰는 거예요.
행정학과에 교수가 있다. 학과에서 행정학 개론 강의한다. 그러면 조직이론 강의할 때 민첩하게 조직의 유형을 얘기할 때 A대학 교수나 B대학 교수나 똑같은 강의를 해야 해. 똑같이 수업을 가르친다고. 이게 표준화된 지식 기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전문가 중심의 분권화된 조직이라고 그러죠. 왜 전문가들이 그 권한 갖고 있죠. 옆에 조직의 나이와 규모는 다양하며, 이 말은 뭐야? 나이는 역사야. 그러니까 오랜 역사를 가진 대학도 있고 짧은 역사를 가진 대학도 있고 규모가 아주 큰 대학도 있고 작은 대학도 있어 없어? 있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여기 보자. 뭐 인하대학교라든가 인천대학교는 학교가 부지가 커 안 커? 인하대학교 학생 없어? 인천대학교 학생 학교 부지 커 안 커? 크잖아요, 여러분들. 커요. 인천대학교 역사가 오래됐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근데 여러분들 저기 우리가 서울 예술 전문대, 이제 서울 예술 학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보통 그 연예 쪽으로 공부한 애들이 커튼이 가장 높은 데가 이제 옛날에는 서울 예전 그랬거든요. 전문대학교였어요, 옛날에. 근데 지금 이제 서울 예술 학교 해가지고 4년 전에 바뀐 것 같은데, 여러분들 선생님이 옛날에 거기를 한번 가봤어요. 누가 선생님 그 친구 한 명이 들어간 놈이 있어가지고 놀러 갔는데 학교 같지가 않아. 지금 어떻게 바뀌는 모르겠지만 너무 건물 하나밖에 없어. 운동장도 손바닥만 해.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대학이야. 외대 있죠, 외대. 외대가 용인에도 있고 여러분들 서울에 있는 거 있죠. 서울에 있는 외대 같은 경우에는 캠퍼스가 옆에 경희대 붙어 있어. 경희대에 붙어 있는 껌딱지 같아. 서울 외대는 크기가 작아. 엄청 작아요, 여러분들. 물론 서울 예술학교보다 학교가 크지만 대학 같은 게 신설대학도 있고 오래된 대학도 있어 없어? 있잖아요, 여러분들. 규모도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고. 그래서 여러분 나온 게 규모와 나이가 다양하며 이렇게 얘기한 거야. 조직의 환경이 상대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외부 통제가 있다. 자, 여러분들 보자. 여러분 고등학교 마치면 대학 갈라 그래? 중학교 갈라 그래? 대학 갈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대학교에 들어갈 애들이 항상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환경이 안정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 이 옛날에 비해서 대학교를 들어가는 학생 수가 적어졌잖아. 그래서 이 수도권 말고 비수도권 지역에 있는 지방에 있는 대학들 가운데는 많은 대학들이 좀 여러분들 존폐 위기가 있어. 학생 모집이 안 돼가지고. 진짜 그래,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지금 난리예요. 그래서 학생들 자체를 대신했던 게 누구냐면은 외국인들. 특히 동남아라든가 중국 애들이 국내에 많이 와서 내가 놀란 게 충남대학교 있죠? 충남대학교는 학생 수 52%인가가 외국인이야. 깜짝 놀랐어요. 52%가 맞을 거예요, 여러분들. 절반 이상이거든. 4천 몇 명이라고 그러죠, 4천 몇 명. 서울에 있는 여러분 연세대 같은 경우도 2천 명이야. 2천 명. 그러니까 서울에 웬만한 대학은 2천 명, 3천 명 정도가 분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새 여러분들 대학들도 이제 학생들이 없다 보니까 외국 애들을 많이 데려가지고 여러분들 치우고 있는데 뭐가 발생했어? 코로나가 발생하는 바람에 신입생 모집이 너무 힘든 거야. 서울의 국민대학교 알죠? 국민대학교도 외국인들 굉장히 많이 모집을 해. 막 나서 여러분들 뭐 동남아라든가 서남아시아라든가 다 가지고 유치하려고 막 직원들하고 선생들이 가서 막 활동한다고. 코로나 딱 발생하고 난 다음에 애들이 안 오잖아. 그러니까 요새 여러분들 대학교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요새 학생들 대학원 가려고 해, 안 해? 요새 안 갈라 그래, 대학원. 왜? 대학원 나와봤자 소용이 없잖아요, 별로. 진짜 소용이 없어요. 이공계 했던 건 몰라도 사회과학이라든가 인문과학 했던 게 대학원 나와봤자 여러분들 대학교 선생이 돼, 뭐가 돼? 안 돼요. 그러니까 대학원에 학생들이 없어요. 선생님도 학교에서 대학원 강의 들어가거든? 애들이 없어. 그러니까 대학원 강의 개설을 하잖아. 강좌를 개설하잖아. 그럼 경우에 따라 폐강되는 경우도 있어. 애들이 없을 경우에. 학생들이. 왜? 그래서 요새는 옛날엔 석사, 박사 나눠놨잖아. 요새는 대부분 석박사 통합으로 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석사 국수 끝난 다음에 바로 옛날엔 박사 시험을 봐야 돼. 입학고사. 그래서 들어가고 떨어지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요새는 석박사 통합해가지고 석사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박사로 취업 없이 그냥 들어가게끔 대학에서 그런 걸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대학교 난리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대학도 나오기에는 앞으로 10년 정도 지나잖아. 그럼 국민은 대학 가운데 3분의 1 정도가 문을 닫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또 하나, 대학이 지금 여러분들 인원수를 갖다가는 대면 쪽이 아니라 비대면 쪽으로 수업이 이루어지고 막 그러잖아. 그럼 실질적으로 대학 기능이 지식을 전달하는 장소로 전락을 해야 하네. 해버리면은, 그러면 이제는 뭐냐 하면은 TV, 화면에 나오고 있는, 화상으로 나오고 있는 선생이 장동건이면 더 좋아, 안 좋아? 좋잖아. 그럼 장동건처럼 잘생긴 아이유 인공이 나와서 강의해 주는 거예요. 컴퓨터가 대신. 그게 앞으로 10년 이후는 바뀌어. 그래서 대학에 있는 선생님들도 직업이 이게 영구적인 직업이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특히 지금 이게 지식을 전달하는 입장. 그게 힘들어지죠. 그러니까 대학도 앞으로는 굉장히 많이 바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연구 개발 분야 쪽으로 바뀔 것 같은데, 그 연구해야지. 뭐 대학교에서 연구를 열심히 해야 되는 연구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 하여간 어쨌든 간에 전문가를 얘기하는데 현재는 대학이라든가 지금 얘기한 종합병원이 이를 대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봤으면 여러분들 이번엔 4번에 분리구조, 사업부 구조라고 나오죠. 자, 여기 들어보세요. 한번 보세요. 여기 보세요. 삼성전자 산하에 수많은 사업부가 있어 없어? 삼성전자 그 밑에 여러분들 뭡니까? 뭐 이런 게 있잖아. 냉장고 사업부, 비디오 사업부, 스마트폰 사업부 있어 없어? 있죠. 그래. 그러면 여기 보자. 우리가 얘기하는 본체로부터 분리가 된 게 안 된 게야. 삼성전자에서부터 이렇게 분리가 된 거 아니야. 그래서 분리구조란 말을 쓰는 거예요. 사업부 구조라 분리구조. 본체로부터 벗어났다 얘기야. 지주회사라고 얘기하긴 그렇고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본체로부터 떨어나는 조직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분리구조란 말을 쓰는 거야. 근데 하나 여기서 근데 분리구조는 삼성전자 냉장고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는 삼성전자에 계속 있다가 분리돼서 나온 거 아니야. 그러면 이때 역사란 뭐냐면 분립된 시기가 탄생 시점이 아니라 삼성전자에 워낙 있을 때부터 시점이 돼. 그러면 사업부 구조는 역사가 오래됐을까 오래 안 됐을까? 엄청나게 오래됐겠지. 두 번째, 사업부 구조의 규모를 얘기할 때 사업부 자체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 조직까지 포함해서 얘기해. 그럼 규모도 커 안 커? 엄청 커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지금 얘기한 5가지 형태의 조직이 온 가운데 규모도 아주 크고 역사도 가장 오래된 것 그럼 지금 사업부를 얘기하는 게 분리구조. 거기 여러분들 여기 나온 거 봐. 독자적 구조를 가진 분리구조. 조직의 나이가 아주 많고 규모도 대단히 크다. 나이가 많다는 것은 역사가 오래됐다고 말해요. 그 다음 밑줄 산실물의 표준화란 말이 나왔죠, 여러분들. 자, 여러분 여기 보자. 산실물의 표준화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스마트폰 사업부 그러면 갤럭시 21 스마트폰 이 산실물을 어떻게 하겠다고 산실물을 표준화시켜 안 시켜? 시키잖아요, 여러분들. 컴퓨터 사업부 그러면 삼성 LG전자 컴퓨터 사업부 그러면 LG전자 컴퓨터 노트북 그램이라고 하는 노트북이 있어 없어? 있죠. 그럼 어떤 식으로 산출할 것인가 산출물을 표준화시켜 안 시켜? 시키죠. 그래서 산출물의 표준화에 의하여 조정 통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조직의 중간 관리층이 밑줄. 이 중간 관리층에 해놓고 그걸 팀장이라고 적어놔. 팀장. 삼성전자 무슨 반도체 사업부 무슨 사업부 같은 게 수많은 팀으로 구성되어 있어. 그리고 그 팀장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팀장이 막강한 힘을 갖고. 그래서 지금 얘기한 중간 관리층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그런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 기업의 사업부, 대학 분교, 종합병원의 지역병원들 몽땅 다 분리구조와 관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았습니까? 그 종합병원의 지역병원은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아산병원 그러면 아산병원은 보통 어디 있어요? 어디 있는 거야? 번호는 어디야? 잠실에 있거든요. 잠실에. 근데 아산병원 그러면 여러분들 어디 있냐면은 충청도에 가도 아산에 아산병원이 있어. 또 다른 지역 가도 아산병원이 있어. 늘 백병원 들어봤어요? 백병원 어디 건지 어디 거예요? 부산에 가면 인제대학이라고 있어. 인제대학 부속병원이야. 근데 백병원이 여러분들 인천에도 있나? 수원에도 백병원이 있어요. 서울에도 백병원이 있고. 이게 지금 분리구조예요. 그럼 이 백병원, 자 보자. 수원에 백병원 아니도 내과, 예과, 정신과 그런 다 있어 없어? 독자적 구조를 갖고 있잖아, 똑같이. 그리고 지금 그럼 여기에는 여러분들 누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나? 각각 여러분들 지금 얘기한 과 있잖아, 과. 정신과, 그럼 정신과장이 아주 강력한 힘을 행사를 해야 하네.
그리고 과장이 팀장이 되는 것이 얘기할 때. 그래서 그들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얘기한 분리구조 사업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들 그 다음 한 장 넘겨봐. 거기 여러분들 미들 라인이 사업부를 얘기하는 게 사업부. 그 사업부가 지금 미들 라인이라 했지 않게 미들 라인이 중간 개선 아까 여러분들 팀장 얘기했잖아. 그들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 마지막 나온 게 뭐가 나? 서포트 스태프 그 그립의 왼쪽에 지원 참모라고 그러잖아. 지원 참모. 지원 참모가 권력 가진 게 바로 임시구조야. 임시구조를 다시 앞에 있지. 이걸 에도크라시 그러는 거야. 에도크라시. 에도크라시를 임시체제라고 얘기합니다. 엘빈 토플러가 얘기하거든, 개념을. 임시구조는 여러분들 그 의의 두 번째 줄 끝에 첨단기술연구소 우주센터라고 나왔나. 자, 거기 들어보자. 선생님 보자. 자, 여기 어디야? 우리 송도에 가면 여러분들 저기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있고 또 뭐 셀트리온도 있고 막 그래 안 그래? 늘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들어봤어요? 그리고 셀트리온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본 일 안 된다. 거기 다 송도엔 여러분들 지금 얘기한 식으로 바이오 쪽 관련돼서 굉장히 키워. 첨단 기술 산업을 키우고 있다고. 자, 여기 보자. 여기 보자. 그럼 많아요, 여러분들. 거기 많이 들어오잖아. 애경도 뭐 하나 돌려다가 이번에 여러분들 백지화 됐잖아. 애경서 무슨 기술 무슨 뭐 해가지고 만들려고 했는데 송대다가 그 여러분들 그게 다시 여러분 취소가 됐어. 그러니까 어떻게 좀 안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셀트리온에서 여러분들 여기 보자. 코로나 백신 개발 연구소를 여러분 설치했어. 그럼 코로나 백신이 개발됐으면 이 연구소는 해체가 돼야 안 돼? 해체가 되지. 해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치료 개발 연구소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치료약 만들었어, 안 만들었어?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중증 환자 자체에 투입할 때 엄청난 효과를 발생해. 경증 환자한테도 효과가 나타나는 걸 발표가 됐어, 셀트리온에서. 근데 셀트리온 자체는 뭐냐면 외국인들이 많이 갖고 있어가지고 공매들이 장난을 쳐. 이건 주식 자체가 시가를 올거나 반영을 안 해. 근데 사실 여러분들 백신만큼 중요한 게 치료제 아니야. 제일 먼저 개발했다고, 셀트리온에서. 인천은 그래서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직접 여러분 연구 개발을 안 해. 걔네들 다 위탁받아서 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요번에 받은 게 뭐예요, 여러분들? 코로나19 백신 치료제 가지고 화이자가 있고 화이자랑 비슷한 것도 하나 뭐 있어? 화이자 또 모더나 그 위탁받고 받아서 생산하잖아요, 여러분들. 개발하는 게 아니야, 직접. 근데 삼성이란 브랜드 갖고 하니까 주식이 막 올라가. 셀트리온 여러분들 내가 볼 땐 주식이 좀 반영이 되는데 이 안에 올라가. 이게 공매도 때문에. 그치. 뭐 하여간에 거기서 그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굉장히 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연구소에 있는 연구원들이 바로 서포트 스태프의 지원 참모야. 그게 강력한 힘을 행사를 해야 하네. 하죠,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화성 우주 탐사 센터를 설치해서 탐사 끝나서 해체가 돼야 한대. 해체가 되는 거예요. 탐사 끝났으니까. 그럼 거기 누가 중요한 역할을 해? 연구원들. 화성 탐사를 얘기할 땐 여러분들 보통 유인 탐사보다도 무인 탐사를 해야 하네. 그러면 이 센터 연구소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이 우주선 자체의 추진 로켓을 어떻게 가지 어떤 식으로 띄우고 어디서 다 조정을 해야 하네. 하고 그 가운데 의견이 서로 맞지 않는 경우가 있어. 그럼 서로 만나서 대화를 토대로 조정하는 거야. 이걸 상호 조절 그러거든요, 여러분들. 자, 봅시다. 에도크라시. 고정된 계층구조. 그러니까 연구소에 있는 연구력들은 대부분 수평적 관계야. 그래서 고정된 계층구조가 없다 그 말을 쓰는 거야. 계층구조는 여러분들 수직적 구조를 얘기하는 거야. 공식화된 규칙이나 표준적 운영 절차가 없죠, 여러분들. 조직 구조가 매우 유동적. 구조가 쉽게 바뀔 수가 있는 거야. 이건 여기서 구조가 매우 유동적이다 이 말을 얘기할 때는 화살표 유기적 구조라고 적어놔. 유기적 구조. 환경도 동태적이다. 상호 조절에 의하여 통제가 이루어지며 지원 참모의 위치가 중요하다. 이렇게 와서 나서 지원 참모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렇게 나왔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네 가지 형태 봤으면은 그 밑에 박스에서 제가 중요한 것만 보시면 됩니다. 단순구조 기계 전문 사업부 에도크라시. 거기 조정 기재 가지고 단순구조는 아까 최고 관리층의 직접적인 통제, 아버지가 직접 감독하고 명령한다 그랬죠? 그걸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기계적 관리자는 업무 작업에 표준화하는 거, 이것을 절차의 표준화를 얘기하는 거야. 절차의 표준은 업무 절차를 법규로 규정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업무 작업의 표준화, 절차의 표준화 같은 말이고, 이걸 보통 우리는 공식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 한다? 공식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전문적으로 된 대학 기억나죠? 전문적 기술의 표준화. 사업부는 아까 산출물의 표준화 얘기했죠? 에도크를 서로 만나서 대화한다, 상호조절. 자, 구성 부분은 누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냐? 단순구조, 아까 최고 전략층, 최고 관리층 얘기했죠? 기억나요? 기계적 관리자를 아까 전략 기획실, 기술구조라 그랬죠? 전문 관리자를 얘기할 때는 대학 교수, 운영 핵심 작업 계층이라 그랬죠? 사업 관리된 팀장, 팀장이 중간 계산 얘기했죠? 에도크라시는 연구소에 있는 연구원들 지원 전무라고 얘기했어요. 역사, 단순구조, 아까 신생조직 얘기했죠? 기계는 역사 좀 오래됐죠, 여러분들. 은행이나 우체국, 한국에서 역사 좀 오래됐죠? 전문 관리자를 얘기할 때는 여러분들 아까 뭐라 했어요? 나이가 다양하다 그랬죠? 오래된 것도 있고 신설된 것도 있고. 자, 그리고 여러분들 그 옆에 나온 거 사업부를 얘기할 때는 가장 역사가 오래된 것이 사업부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렇죠? 에도크라시 자체를 얘기할 때는 신생 조직이죠. 있다가 없어지고 막 그러니까. 규모를 얘기할 때 단순 구조는 소규모죠. 아까 식당 같은 경우에 소규모 아니야. 은행이나 우체국, 항공회사 대규모죠. 전문은 규모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다. 그래서 가변적이다. 사업부는 대규모 조직에서 사업부가 탄생한다고 얘기했었어요. 그렇죠? 에도크라시는 모르나서 여러분들 거기 가변적이다. 그러니까 규모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다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화성 우주센터 같은 경우는 나사에서 하다 보니까 엄청난 규모 갖고 해야 하네. 하겠죠,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작은 제약회사에서 여러분들 무슨 뭐 기술 연구소 만들었다 그러면 규모가 좀 작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가변적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근데 유의할 게 기술은 가장 복잡한 기술은 어딜까? 에도크라시. 에도크라시 가장 복잡한 거예요. 가장 복잡. 그래서 그 기술에 매우 복잡 에도크라시 나왔죠. 그 다음이 바로 뭐냐? 대학 교수 전문관리제 복잡이에요. 그리고 맨 앞에 단순 구조는 기술 단순합니다. 기계적 관리제 은행이나 우체국 업무 처리할 때 이미 정해놓은 절차 아니야. 그 좀 단순하죠. 여러분들 가서 여러분들 한 시간만 교육받으면 여러분들 은행 업무 할 수 있어. 아, 은행 너 예금 업무 담당이 그럼 여러분들 그 절차에 따라 그대로 업무만 하냐? 뭐가 어려워? 사실 회계 요새 컴퓨터로 다 치면 다 나와. 다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전문 관리자 대학 교수인가 복잡하다고 봐야 되겠죠. 사업부는 가변적이야. 복잡한 것도 있고 단순한 것도 있고 이렇게 얘기해. 그 다음에 이쪽은 여러분들 매우 복잡한 얘기고 환경 나온 거 봐. 환경 단순 구조 별표, 에도크라시 별표. 자, 7, 8을 잠깐 좀 보자. 우리가 환경을 얘기할 때 환경에 불확성을 얘기하는 경우가 있거든. 근데 요거는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 하나는 여러분들 동태성이라는 게 있고 또는 복잡성이라는 게 있어요. 동태의 반대말은 정태야. 이걸 여러분들 불안정성이라고 그러고 이걸 안정성이라고 얘기해. 복잡의 반대말은 뭐야? 단순성이죠. 이걸 이질성이라고 그래. 뭐란다? 이건 동질성. 여러분 여기 보자. 여기 보자. 자, 주안역 지하 상가에 가면 떠오르는 거 얘기해봐. 가장 많은 거 지하 상가 여기 들어가면. 주안역 지하 상가 여기 들어가면 여러분들 가게가 많잖아. 무슨 가게가 제일 많아? 옷가게 아니야. 10개 가운데 8개가 옷가게야. 봐봐. 옷가게 아니야. 내가 여기다 옷가게 차렸어. 그럼 나의 환경은 지금 얘기한
동질성을 띈다고 파괴. 근데 여기다 내가 뭘 차렸냐? 총포 차려, 총포. 엽총 팔고 막 그 총포. 그러면 내가 총포 삼겼으니까 나하고 여기는 갖다 틀려. 복잡성, 이질성. 다르다 이게. 알았어요 여러분들? 버스를 타고 가고 있는 승객은 다 틀려 안 틀려?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어 안 돼 있어? 돼 있죠. 복잡성. 자, 선생님이 군대에 가가지고 여러분들 뭐 행군을 하고 있어. 이병이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군인이야, 군인 아니야? 군인, 이병이야, 대부분 이병이야. 같이 훈련할 때. 일병이나 이병 맨 처음에 여러분들 신병 훈련 우리가 똑같이 훈련해. 뭐야? 됐습니까? 환경이 막 변해가. 동태, 불안정성. 환경이 안 변해. 정태, 안정성. 됐습니까? 자, 근데 이제 하나 비교할게. 그럼 이 동태하고 복잡이 불확성을 대표하는데 위에 게 아래 게 더 커. 이게 이거보다 더 불확실한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보세요. 자, 잘 봐봐요. 요거를 1번. 요거를 2번이라고 그러죠. 그럼 1번과 2번 가운데 즉 동태 단순환경, 복잡 정태환경. 그럼 1번과 2번 가운데 보다 불확실한 것은 뭘까요? 1번이죠. 왜? 이게 이거보다 불확실하니까. 알았어요? 그러면 동태 복잡한 환경이 가장 불확실하고 그 다음이 동태 단순 환경이고 그 다음이 복잡 정태가 되는 거고 가장 확실한 것은 이거가 가장 확실한 환경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이 불확실한 환경화에 필요한 조직 구조를 유기적 구조라 그래요. 무슨 구조? 유기적 구조. 반대말은 뭐야 그럼? 기계가 돼야 되겠지. 그럼 다시 교재 보세요. 교재 여러분들 에도크라시 해가지고 거기 환경 나온 거 봐. 자, 에도크라시 환경에 뭐하고 나와? 복잡 동태의 가장 불확실한 거 아니야. 이게 1번 아니야. 그럼 2번은 어디야? 2번이 단순 구조죠. 왜? 동태 단순이니까. 동태가 먼저 더 불확실하다 그랬잖아. 3번은 뭐야? 복잡 안정 전문 관리자가 3번이죠. 그리고 기계적 관리자하고 사업부재 관리자는 둘 다 단순 안정이죠. 그러니까 순서가 같겠죠, 여러분들. 그럼 이 가운데 이 단순 구조하고 에도크라시 있죠. 이 두 개를 묶어서 우리는 유기적 구조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구조? 유기적 구조. 나머지 세 가지를 기계적 구조라고 보통 표현하고 있고. 됐습니까? 유기적 구조 그러면 단순 구조하고 에도크라시라고 얘기했어요. 그것도 좀 숙제해서 영어 좀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권력은 아까 얘기했죠. 누가 권력 갖고 있냐? 단순 구조는 최고 관리층 나왔고 기계를 얘기할 때는 기술 관리요. 전문 관리자는 전문가. 사업부는 중간 관리자. 에도크라시는 또 전문가 나왔어. 아까 얘기했던 내용들입니다. 거기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밑에 걸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됐습니까? 그래서 민츠버그의 조직의 형태, 단순기계 전문 분립, 에도크라시 5가지 형태 얘기했고 굉장히 중요하다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조직형까지 학습을 했고 좀 쉬었다가 기타 새로운 조직의 위험이 또 나오고 있어요. 그 형태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자.